애초에 스트리밍 서비스 간의 결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뚜껑이 열리고 나니 넷플릭스를 누르고 애플 TV 플러스에서 작품상을 탄 거예요. 물론 넷플릭스로서는 상당히 속상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수상 소감을 할 일이 있다면 리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정혜진입니다. 지난 27일 애플 TV 플러스에서 내놓은 청각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의 이야기를 다룬 코다가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작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력한 후보 10개 중에서 절반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작품이다 보니까 애초에 스트리밍 서비스 간의 결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력한 후보가 애플 TV 플러스의 코다와 넷플릭스의 파워 오브 도그였는데 뚜껑이 열리고 나니 넷플릭스를 누르고 애플 TV 플러스에서 작품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이전 역사들을 보면 넷플릭스가 이제 오리지널 작품인 로마로 2019년 처음 작품상에 노미네이션이 됐었어요. 작품상 후보로요. 그때만 했을 때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90년간 쌓아온 할리우드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작품을 영화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급하게 상영관 마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결혼 이야기, 아이리시맨 등이 계속해서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넷플릭스가 마케팅 비용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했고 뭐 로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닦아놓은 그런 길을 애플이 아주 손쉽게 가시를 땄다 뭐 이러면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로서는 상당히 속상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수상 소감을 할 일이 있다면 리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코다 수상의 의의를 좀 살펴보면 가장 적은 상영관에서 상영이 된 영화가 작품상을 탔다. 영화관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뷰어십의 판도가 완전히 이전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넷플릭스도 아마존 프라임도 아닌 점유율이 가장 낮은 애플 TV 플러스에서 이 상을 타갔다는 점에서 할리우드가 완전히 아웃사이더들에게 개방이 됐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수상을 두고 뭐 타이밍이 좋았다. 그리고 또 뭐 양보다 질 전략이 통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애플 TV 플러스가 3년도 안 돼서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애플스러움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제야 애플 TV 플러스를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전에 나온 기사들, 외신 기사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하우스 디벨롭먼트, 페이션스, 롱게임. 첫 번째 애플스러움은 뭐였냐? 인하우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TV 플러스가 2019년 11월에 처음 론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지난해나 론칭을 했는데 이미 당시에 넷플릭스가 1억 5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 중에서도 후발주자였죠. 근데 처음 등장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최고의 빛나고 독창적인 오리지널 스토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작품들은 다 오리지널 작품이었어요. 할리우드의 탑 배우 리즈 위더스푼과 제니퍼 애니스톤이 출연한 더 모닝쇼를 비롯해서 제이슨 모모아가 주연을 맡은 어둠의 나날 이렇게 한 9편이 나왔어요.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시리즈가 9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기존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 내놓더라도 다양한 뷔페를 보여주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거야 오마카세니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르게 다른 영화, 시리즈, 잘 나가는 TV쇼 이런 판권을 사오지 않았던 게 특징이에요. 라이센싱을 가져오지 않고 애초에 늘 그렇듯 인하우스 전략을 편다. 그렇다 보니까 양 대신 질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애플이 항상 제품을 개발할 때 자체 칩 설계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그리고 운영 체제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모두 자기 것으로 해서 최적화를 시키잖아요. 그런 전략이 애플 TV 플러스인 컨텐츠에도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이 될까 하는데 이게 좀 될 것 같아 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게 비로소 지난해 하반기에 뭐 테드 라소, 서번트, 코다 같은 작품을 통해서였는데요. 그 두 번째는 시간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점인데요. 애플은 시가총액만 지금 기준으로 2.9조 달러에 달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처럼 이렇게 자금을 막대하게 투입을 해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애플 TV 플러스가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에 투자 예산이 한 65억 달러
한국 돈은 한 8조 원 정도인데요. 이게 뭐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가 170억 달러를 투입했고 아마존 프라임이 90억 달러를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애플이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빠르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구독자를 단시간 내에 올려둬서 선점을 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후발주자임에도 굉장히 조급함이 안 보이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데이비드 오펜버그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플 TV 플러스는 넷플릭스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콘텐츠 제국을 아주 천천히 이뤄가고 있다. 애플에게는 있는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옵저버라는 매체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 레거시 경쟁자들과 다르게 몇 년간 매출이 없어도 되고 마라톤 게임을 충분히 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경쟁자들,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레거시 스튜디오들이 성공을 향해서 우회 경로를 갈 돈과 여력이 없는 데 비해서 애플은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애플이 공식적으로 구독자 규모를 밝힌 적은 없어요. 유력하게 추측되고 있는 건 올해 3월 기준으로는 2,500만 명 정도라는 건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가 한 2억 2천만 명, 그리고 디즈니가 1억 2,900만 명. 이 정도를 밝힌 상황에서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작품상을 수상하고 또 연달아서 파친코 같은 대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유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작품상 수상작을 보러 오세요. 이게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할리우드의 A급 스타들을 데려오기도 좋고 그리고 구독자들을 데려오기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잠재적으로 아이폰 이용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억 7,500만 명 정도라는 걸 고려를 할 때 넷플릭스나 뭐 다른 경쟁자들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억대 이용자 규모에 올라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노리는 큰 그림이 가장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애플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애플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10년 후 큰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시스템 온 칩인 M1 시리즈도 사실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프로젝트고요. 또 만약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를 개발할 때도 나중에 애플페이에 연동될 것을 고려해서 애초에 이제 금융 규제까지 고려한 상태로 굉장히 고도화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고 애플 TV를 많이 판매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등이 애플원이라는 통합 구독 서비스에 있는데 이 매력도를 강화시키면서 점차 여기로 더 로그인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생태계를 내세우지 않고도 생태계를 이미 만들어버리는 그런 애플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OTT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환영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